김양래 서울 시립대 교수님, 지금 시립대에 계시지만 평생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죠. 거기서 연구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대학에서 수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홍대환 박사님, 한국해양개발수산연구원에 계신데 한국에서는 크루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구를 시작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꾸준히 다른 데 한눈파지 않고 크루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제 미남이시죠. 그래서 네. 그 옆에 윤주 박사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한국 전반적인, 한국 관광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크루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 옆에 코스타 크루즈에 또 오신 윤여진 차장님, 윤 차장님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고요. 이태리 크루즈사,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있죠. 윤여진 차장님을 빼고서 한국 크루즈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잘 보시면 좋은 요금도 주실지 모르겠어요. 윤여진 차장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현재 위플래닛 대표이사님이신데요. 다른 분은 학교에서 나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현재 대표이사께서도 지금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계 쪽의 시각도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좌장이 할 일은 가능한 한 제 얘기는 빼고 토론자들한테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자, 그럼 먼저 제 옆에 계신 김양래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네,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또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또 크루즈 관광의 관문으로서 포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항은 가야 될까라는 측면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역 관광을 하고 최근에는 포항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앞서서 이미 이 북극항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한계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은 이러한 북극항로 크루즈 관광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까라는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포항이 이제 세 가지 경쟁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동해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주 좋은 입지적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일만항의 신수, 항만 인프라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대형 선박 수용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 이제 포스코 한동대 이런 이제 산학연 해양 기술의 역량이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추진을 통해서 1조 3천억 이상의 새로운 10년 동안의 추진이 있다는 건 매우 큰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을 보면서 포항의 한자어를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도 포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친근하고 한자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포라는 게 강이나 내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그다음에 이제 항이라는 의미도 관목, 그러니까 관문, 목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항이 동해나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뜻인데요. 야, 정말 크루즈 관광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이미 영어와 또 한국 포항이라는 어떤 인지도와 그다음에 한자어로서의 의미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제 앞서서도 포항이 그 북극 크루즈 항로의 모항지로서의 가능성을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북극 항로의 모항지로서의 어떤 변화 발전 과정에서 제가 이제 기여했던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와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연계를 해서 가야 되고, 해양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있는 기존의 포항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수많은 자원과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시 비전의 정립에 있어서 이미 가고자 하고 있는 복합, 그러니까 해양 레저 관광이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해양 관광 관문 도시로서 크루즈를 좀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산업 연계 전략입니다. 이제 결국은 산업 생태계 속에서 포항이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포항이 갖고 있는 친환경 선박, 철강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북극항에 대응한 소재 장비 산업 이런 측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콤이 조선협력기업과에 함께 탐험형 크루즈 기술 실증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산업 연계 전략과 함께 공간에 대한 전략도 매우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간 전략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이 없네요. 저는 이제 매력적인 모항지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결국은 크루즈가 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1, 2박에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된 비항지 체험 프로그램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중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저는 지역의 예술과, 그러니까 철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예술과 연계시키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시키는 것이 이제 새로운 전략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머지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다른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듣고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시간에 압박을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김양자 교수님께서 하여튼 포항이라는 이름에 대한 얘기, 또 도시로서 나가야 될 비전, 또 해양관광의 도시로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포항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것, 다른 도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연계에 대해서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홍 박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입니다. 일단 소개를 잘해주신 저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발표를 보고 느꼈던 거는 어떤 단초를 주면 좋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크루즈가 상당히 숫자적으로 매력이 있다가 매력이 없다가 그런 시절 생각이 많았습니다. 2, 3만 명 올 때는 그 당시 부산에서 크루즈 열심히 합시다. 제주도가 잘 합시다. 2016년에 한 200만 명 넘었을 때 사실 그때 제가 숫자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이 100명이라고 하면 13명은 크루즈 선박을 타고 온 거였고요. 코로나가 있을 때는 없어졌다가 올해 아마 150만 명이면 아마 1,100만 왔으니까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연 항만이라는 공간을 방문할 때와 공항이라는 공간을 방문할 때 10명이 넘는 10명 중에 1명은 방문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동일한 서비스를 주고 있는 것인가? 과연 다음에 포항에 크루즈가 왔었을 때 과연 우리가 포항에 내려서 관광 정보를 받고 교통을 타고 인천이든 서울이든 관광 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포항도 그런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약간 그런 디테일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거는 이제 포항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 해수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항만이든 항만이, 관광이든 관광이 따로 하다 보니까 우리 크루즈 정책이 숫자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 담당 사업가님께서 막 바쁘시다가 코로나가 한 번 올 때는 대책만으로 바쁘셨다가 이런 일이 많아서 이 크루즈 정책 역시 30년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씩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0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가 비전을 줬다가 숫자가 안 나오면 멈추는 것 같아서 포항에서도 그렇게 약간 좀 지속적인 문화를 좀 주시는 게 크루즈를 한번 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해양관광을 할 때 보면 항상 이벤트적 성격을 많이 갖습니다. 야 숫자가 잘 나오니까 잘해봐. 근데 또 안 나오면 또 금방 잊혀지는 건데 원어로 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포항시에서 한번 후쿠 크루즈를 바라보는 조각도 우리 대근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국도 사실 보면 크루즈를 선택하는 걸 보면 전통적인 항만 도시가 항만을 비워내고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 중에 크루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면 항만을 예쁘게 꾸미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이 상당히 좋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숫자적으로도 비행기로 와서 2, 300명이 오는 게 아니라 4,000명, 5,000명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크루즈 정시가 재생을 할 때는 항상 항만 도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 월드오션 프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항상 보면 외국의 WF도 그렇고 커버 페이지가 다 항만 도시가 크루즈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멘텀으로 해서 새로 바꾸겠다. 그래서
포항 역시 이걸 한번 우리가 해양 도시를 바꿔보겠다. 항만 도시를 바꿔볼 때 그런 모멘텀을 줄 때 크루즈를 줄 것인가. 요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정말 북극의 항로가 단기간에 열리긴 어렵겠죠. 근데 하나씩 준비를 하고 나간다면 그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과연 우리 포항이 보여줄 것은 무엇인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를 한다고 유현자 박사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디엄적 개념인 거고 우리가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일본인이 왔을 때, 러시아 사람이 왔을 때, 독일인이 왔을 때 각기 다른 컨텐츠를 갖고 줄 수 있을 만큼 포항의 관광 상품들이 레인지가 다양한 것인가. 사실 중국을 제가 방문해 본 적도 있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본 적도 있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람 따라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뭐 2, 300개는 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방문자의 입장에서 방문 목적지에 대한 선택사항이 높아지는데 우린 그렇지 않고 한동안 크루즈 정책이 쇼핑 크루즈와 같이 맞먹다 보니까 컨텐츠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행속 쇼핑지를 보내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쇼핑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싼 나라가 있다면 쉽게 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K 컨텐츠라고 얘기하지만 문화를 팔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당연히 항만을 잘 짓는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선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사실은 소비자에게 보여줄 컨텐츠가 과연 포항만의 컨텐츠가 있는 것인가. 반드시 배를 타고 왔을 때 1박 이상을 즐길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 북극항로의 시발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포항이 항만 도시가 아니라 크루즈 관광 허브 도시니까 당연히 저기를 모항으로 해야 돼 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인프라나 관광 사업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씀하실 때 꼭 포항시에서 크루즈 담당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뽑으면 10년, 20년은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홍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은근히 저를 30년 전에 만났대요. 크루즈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살짝 내가 벌써 크루즈 연구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윤주 박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주입니다. 오늘 이제 기존 발제부터 해서 쭉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는 이제 지역 관광을 계속하면서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책도 그렇고 다 시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포항이 관광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지자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은 관광에 좀 적극적인 지역이 있고 한데 어느 순간부터 포항도 이제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 관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점도 좋고 지금 손에 잡히냐 안 잡히냐 딱 떠나서 북극항로 시대라는 이 키워드에서 포항과 크루즈의 연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봤었을 때 어쨌든 오늘 이제 포항시에서 이 자리를 준비하기도 했고 조금 더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보면은 앞서도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보니까 시의원님께서 그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포항 같은 경우에는 환동의 경제권이죠. 우리나라 이 환동의 동해 쪽 지역이랑 일본 그리고 또 중국 동부 삼성 그리고 러시아 연중에서 이렇게 환동의 경제권이 계속 사실 있어 왔어요. 그게 크루즈가 됐든 뭐가 됐든 가져오다가 앞서도 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계속 시작되기도 하는데 그 기존에 있는 거버넌스 내에서 조금 더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좀 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다고 하지만 정부 간의 어떤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관계가 있으니. 그럼 저는 포항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조금 더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포항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이 건물 주인이긴 하는데 포스코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포스코도 이전에 러시아랑 사탕 거래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좋아서 저는 오히려 이제 포스코와의 협력을 좀 통해서 민간의 어떤 거버넌스를 이 포항시가 좀 주도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런 꼭 정부 간에 그게 아니더라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게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앞서도 계속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제 담당 공무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담당 공무원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조직이거든요. 사람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포항은 뭐 크루즈가 됐던 관광이 됐던 전담 조직이 없어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협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좀 이게 조금 더 정부 조직과 연계된 그런 중간 조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좀 지정이 되고 네트워크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결국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이 영일 항만에 있는 이 크루즈를 발전 정책을 쓸 때 이 북극항과의 연계를 뭘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영일 항만의 크루즈 활성화에 이 북극항로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포항은 크루즈가 후발주자예요.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한데 어쨌든 영일 항만이라는 항만이 있고 크루즈 터미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더 있으면 안에가 더 활성화될 텐데 그렇게 봤었을 때 이 북극항로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자원을 활용하고 항로를 활용할 때는 사실은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징적으로 이제 앞서도 이제 브랜드 얘기하셨는데 그 브랜드를 포항에다 엎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사실 얘라기보다는 지금 영일 항만에 있는 크루즈 터미널 인근은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크루즈 배후 지역은 아니에요. 승객이 내렸을 때 그쪽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포항시에서는 이 영일 항만에 대한 그 크루즈 배후단지에 대한 개발을 할 때도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 지금 그 개발 선상에서 이게 사실은 사업이 다 확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황업공원이랑 영일 항만 이 인근 연계하는 이 사업들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 전반적으로 이 북극항로랑 연계해서 이 항만에 대한 배후단지 개발이 들어가고 북극항로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성은 앞서도 그 김준하 교수님께서 이스타 빌려서 좀 그 배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상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징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6월 달에 항상 그 배가 이 포항에서 북극항로까지 안 가더라도 하다못해 블라디라든지 위에까지 가는 항로가 있다는 그 상징성 하나만 가지고서 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영일 항만이 북극항로만 가지고는 크루즈에 대한 어떤 거점화의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대중화되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화 이전에 어쨌든 밑에 있는 부산이라든지 다른 크루즈 항만과는 차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감으로써 큰 전략에서 이 북극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포항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을 때 사실 아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항만을 터미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런 기본적인 큰 그림 안에서 좀 가져가면은 조금 더 단계단계 가져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포항시가 이제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터미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부산 주변의 경쟁 도시와 어떠한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 두셨던 것 같고요. 또 포항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유엔 차원에서 미국 차원에서 되고 있지만은 포항 지자체로서 또 아니면 포스코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로비스를 통해서 2013년에 한번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잖아요. 실제 경험이 있는 도시죠, 포항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북방 항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게 누구네 땅입니까? 누구네 바다입니까? 러시아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통행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크루즈 아니라 뭐 컨테이너선이 됐건 벌크선이 됐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포항이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도 지금부터라도 그 라인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엔 코스타에서 오신 윤효진 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스타 크루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는 사실 포항이랑 인연이 깊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포항을 모항으로 해서 크루즈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포항이 앞에서 그 크루즈를 유치하는데 포항이 아직 발전할 방향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포항의 인프라나 아니면 관광 자원 이런 부분이 크루즈 모항을 유치하거나 기항으로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발표하는 윤주 박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는. 네, 발전할 방향은 많지만 저희가 이제 모항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만족도나 이제 포항을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속초에서 출발하는 캄차카까지 가는 노선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성을 보려고 캄차카까지 답사를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3박 일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앞에 김종남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노선이랑 거의 흡사하고 다만 거기에 프릴열도가 포함해서 그래서 공해상의 일정을 좀 줄이는 일정으로 13박 일정으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13박 일정으로 프릴열도를 포함해서 4일에 걸쳐서 캄차카까지 갔을 때 판매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때 저희가 고려했던 배가 57,000톤, 그래서 2,000명의 고객들을 확보하는 그런 수요 시장을 속초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크릴열도나 아니면 사할린을 방문했을 때 일본 기항지를 들어가는데 제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두 가지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래스카 크루즈도 탑승을 해봤는데 알래스카 강혜상 교수님이 갔다 왔던 사진 보여주셨는데 거의 눈이 없더라고요. 빙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버킷리스트긴 하지만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속초랑 거의 비슷하다. 속초에서 조금 눈 덮인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근데 캄차카는 정말 와우하는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화로 된다면 상품성은 시장의 상품성이나 그런 화제성은 장담할 수 있다. 상품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판매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점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에서 협업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을 해서 상해에서 내리는 레그 크루즈,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선점하려고 하는 크루즈의 움직임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반기 아니면 내년 중순 내에 아마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레그 크루즈라는 건 이제 모항이랑 내리는 점, 그러니까 모항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점이랑 내리는 점이 달라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분들이 승선을 하셔서 속초와 부산을 기항으로 하고 상해에서 내리고요. 상해에서 이제 중국 분들이 승선을 하셔서 부산과 속초를 이제 모항 기항으로 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리는 이런 식으로 운항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유리한 거점이고 그리고 상품성도 확실한 이런 시장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혜선 교수님이 또 알래스카 크루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알래스카 크루즈가 크루즈 관광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탐험 크루즈 같은 경우는 고래 연구소와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래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서 과학과도 연계된 그런 자료 데이터를 모으고 손님들이, 승객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하세요. 관광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구소에 보냅니다. 그건 실제로 과학 연구에 사용되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으로 가치를 창출하시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항에서 북극 노선인 크루즈를 운영을 한다면 테마 크루즈 형식으로 과학 테마, 북극 과학 테마 크루즈 이런 식으로 상품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9월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수부랑 잠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배 선상 위에서. 그때 저희 아시아 대표분께서 코스타 쪽에서 본사에서 오셨었는데 논의됐던
게 북극 항로였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저희 본사에서도 이 항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에 대한 크루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 크루즈 선사 입장에서 보는 포항이 모항 크루즈를 뛰어봤더니 불편한 것도 별로 없었고 상품성이 있더라 하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 캄차카를 갔었고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지금 원산에다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어마어마한 규모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해변 길이가 6km예요. 우리 해운대가 2.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원산을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었지만은 금강산하고 원산하고 연결이 되면서 포항에서 출발한다면은 언젠가는 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싣고 캄차카까지 올라가면 정말 멋진 상품이 될 것 같고요. 이 평화 크루즈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평화 크루즈에 대해서는 지금 평양하고 워싱턴도 상당히 얘기를 밀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은 원산을 그렇게 열심히 지어놨으니 거기를 개방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지금 워싱턴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실현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포항은 정말 그 북방 크루즈의 모항으로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업계 현재 크루즈 상품을 팔고 계신 분으로서 또 전체적인 크루즈 시장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에서 크루즈 테마 그리고 마케팅 기획하고 있는 관광매체 기업 위플릿의 이원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항에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저희가 그 영일만항에 이제 포항 크루즈를 유치할 때 포트세일즈 자료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관계자분들과 포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매력적인 크루즈의 도시로 이제 해외에 알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이 아이언 하트 오브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 포트세일즈 자료들을 이 수채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던 것들을 또 곁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또 성공적인 크루즈 유치 이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동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오늘은 그에 더해서 이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북극 항로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한데요. 북극 항로 사실 이제 여러 논의도 있고 정책적으로 여러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크루즈 산업이들 그렇습니다만 외부 환경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를 갖는다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항이 특히 포항이 이 북극 항로에 관련된 문제들을 대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좀 민관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이제 민간에서는 크루즈 상품을 운용할 때 그 항로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좀 그 독점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월드 크루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드 크루즈를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생긴 문제가 하나가 수에즈 운하의 통과입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차가 매년 한 항차씩은 꼭 있는데 수에즈 운하를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뭐 한 몇 년간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최근에서야 크루즈선 하나가 통과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역 크루즈였고요. 아직 이제 국제적 정세나 이제 해외 크루즈들은 그런 국제적 정세 때문에 좀 많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면 월드 크루즈를 운영하면 이제 그 지중해를 상당수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원래 계획했던 그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항로를 계속해서 결국에 선택되는 항로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희망봉이거든요. 앞선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그 희망봉을 경유하게 되면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일정의 문제가 생기면서 상당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고객들과 마찰과 그다음에 설득이나 협상 과정, 그다음에 뭐 취소나 환불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상품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항차가 다가올 때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북극 항로가 개발되면 결국에는 월드 크루즈들에게 새로운 길 하나가 생기는 건데 오늘은 아마도 이제 여러 그 논의 중에 이제 모항을 중심으로 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는 단계적으로 보자면 우선 기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거든요. 결국에는 국제정세, 여러 국제정세들이 그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북극 항로가 상당히 좋은 환경에 이제 그 크루즈 항로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월드 크루즈들이 저희는 이제 당연히 월드 크루즈들을 포항에 유치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제 포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크루즈들은 그 기항지의 어떤 여건이나 그 안에 담긴 컨텐츠보다 항로나 일정이 더 중요한 그 크루즈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남한의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포항이 그 동해안 항구 중에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 크루즈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항로들을 개척할 때 상당히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팜플렛을 좀 준비해왔었는데 미처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는데 크루즈 산업이 미리 발전한 선진적인 국가들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중해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캐리비안이라든지 이런 데들에 대한 이미 여행의 경험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어떤 콘텐츠들이 없나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발표에서 나왔던 익스페디션 크루즈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상품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크루즈 등급에서 따졌을 때 초 울트라 럭셔리 군에 포함되는 상당히 고가 크루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는데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됐을 때 또 그런 점에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그 북극 항로를 통과하려면 그러니까 반드시 한반도를 지나거나 아니면 이제 한반도 인근의 나라를 지나야 되는데 결국 저희가 선순이라는 개념보다는 손재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지금 이 지리적 위치와 외교적인 어떤 그런 협상의 싸움에서 포항이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지는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외교적 협상의 문제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북극 이사회에 옵저버로 속해 있는 국가로서 사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그 다음에 포항의 인지도를 알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 그런 포항은 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국제사회 또는 크루즈 기업들에게 어떤 항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기여의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좀 외교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를 대응할 때 포항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무언가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크루즈 발전을 위한 그 여러 사업들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강점을 부각시키는 작업들을 여전히 꾸준히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다음에 저희는 그 포항은 특히나 이제 철을 기반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뭐 선박에 관련된 선박 건조에 관련된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기여도를 많이 높이는 것과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과 그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크루즈를 유치하는 과정도 곁에서 좀 지켜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북극 항로에 관한 그 정책적으로는 아마 포항이 멀티포트의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이 멀티포트 안에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보다는 포항만의 그런 어떤 그 국제 크루즈들과의 연계성을 포항만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포항이 좀 독자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포항과 북극 항로 또 한 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씩 발언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방금 윤 차장의 말씀에 포항은 기항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 모든 대부분의 도시들이 기항지로부터 순차적으로 뭐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단계인데, 근데 이제 단 이같이 오늘같이 얘기하는 북극 항로 같은 테마 크루즈를 포항이 추진할 경우는 플라이앤 크루즈, 동북아 지역 전체를 시작으로 땡겨올 수 있는 모항 크루즈로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저는 그 가능성을 진단드리고요. 가능하다라는 부분 앞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고, 또 한 가지 지자체들끼리 협력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포항에 니으라는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사무국이 포항에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포항에서 니어에서 우리가 이 크루즈와 관련된 세미나를 했는데, 이 자치단체들이 다른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협력하면 시큰둥합니다. 근데 크루즈와 관련된 주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력하자 그러면은 모든 지자체들이 우선적으로 다 달려드는 것이 바로 크루즈입니다. 지자체끼리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크루즈였다라는 사실. 그것이 앞에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상당한 또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테마 크루즈 북극 항로는 포항을 플라이앤 크루즈의 모항으로 단초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 컨텐츠가 질문이 곧 컨텐츠가 되는 세상이다 이런 책도 있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쪽에 대답을 나왔던 거고요. 저는 지금 환경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하는 건 필요하지만 목표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의주시하는 것이 훨씬 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뭐 간단히 아까 그 원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국정원 근무할 때 원산항 그 크루 담당을 제가 했었어요. 원산항 확장하려고 다 준비했었는데 김정은이 그 변심하는 바람에 다 실패를 했고요. 사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려면 러시아와 북한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앞으로 수혜주나는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객들, 수혜주를 통과하는 크루즈들은 여객들을 무사히 통과시킨다는 이 과제 때문에 이제 피로도가 쌓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북항로라는 큰 대안이 생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포항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준비하셨는데 이 항만과 관련된 일, 크루즈와 관련된 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무원을 한 15년을 했었고 그리고 많이 지쳤었는데 오늘 뭐 지금 이 자리 보면은 우리 포항시 해양수산국장님, 항만과장님, 또 우리 공중석 팀장님, 김원일 주무관님 계시는데 지치시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만큼 열정을 가지고서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아줍니다. 박수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